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군부대 인근의 고급 클럽 VIP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과는 완전히 차단된 채 무겁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제7사단장 최태석의 외동아들인 최영우는 이미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상태였고, 그의 주변에는 아버지가 가진 권력에 기생하려는 젊은 장교들과 지역 유지의 자제들이 둘러앉아 비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최영우가 뱉어내는 거칠고 오만한 말들을 마치 황금 같은 명언이라도 되는 양 받아 적는 신업을 하며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가의 양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룸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이곳의 퇴폐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정하고 지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예림이었으며 대학 졸업 후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잠시 이 지역의 행정 지원 업무를 돕고 있던 중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최영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을 번득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고, 예의나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손길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옆자리에 강제로 앉히려고 시도했다. 한예림은 최영우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다. 그러나 평생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 없는 최영우에게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순식간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최영우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양주병을 집어들었으며 주위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예림의 머리를 향해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고 말았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예림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하얀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솟구쳐 나와 바닥을 적셨다. 룸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으나 최영우는 쓰러진 예림을 내려다보며 사과나 걱정은커녕 오히려 더욱 격분하여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예림을 향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감히 사단장의 아들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주변의 동조자들은 예림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우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불똥으로 튈까 두려워 감히 나서서 그녀를 돕거나 구급차를 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굳어있을 뿐이었다. 소란이 발생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클럽의 매니저가 연락을 취한 듯 군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룸 안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선두에는 최태석 사단장의 신복인 마 상사가 서 있었다. 마 상사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익숙한 솜씨로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쓰러진 피해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최영우를 룸 밖으로 빼돌리는 것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최영우를 뒷문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도록 지시했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목격자들에게는 입을 다물지 않으면 군법 회부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 상사의 지휘 아래 현장은 철저하게 조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삭제하는 한편 예림이 먼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입을 맞추도록 조작했다. 의식을 잃어가는 예림은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대신 부대 내의 보안이 철저한 의무대로 옮겨졌으며, 이는 외부로 소문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비열한 조치였다. 그들은 피해자인 예림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현장에 깨진 술병 조각을 그녀의 지문이 묻도록 조작하고, 그녀의 소지품을 뒤져 신원을 파악한 뒤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여 압박할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벙커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작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민지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로 과거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의 여성 최초 팀장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살아있는 신화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작전 지도를 훑고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계급만 높은 지휘관이 아니라 실전에서 단련된 본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전사 중의 전사였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강민지 중장의 전속 부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그녀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평소 감정의 동요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였지만 쪽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쪽지에는 자신의 하나뿐인 딸 한예림이 제7사단 관할 구역에서 중상을 입고 군 병원에 구금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바로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 아래로 억눌렀다. 강민지 중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회의를 주재하던 의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긴급한 신상 문제가 발생하여 이석해야 함을 알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기에 누구도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유를 묻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적을 섬멸하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는 지휘관의 냉철함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며 전속 부관에게 즉시 헬기를 준비시키고 제7사단으로 향하는 최단 경로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헬기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동안 강민지 중장은 창밖의 까만 밤하늘을 응시하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전장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렸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지켜야 할 소중한 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그 자책감은 곧 뜨거운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다시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운 결의로 바뀌어 그녀의 심장을 단단하게 무장시켰다. 그녀는 단순히 딸의 복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신성한 조직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기며 썩어빠진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심판하러 가는 것이었다. 제7사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사단 본부의 위병소 근무자들은 사전 예고 없이 착륙하는 상급 부대의 헬기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강민지 중장이 헬기에서 내리자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과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린 위병소장과 당직 사관이 급하게 달려와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병원이 위치한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마치 사냥터로 향하는 늑대 무리처럼 조용하면서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등장은 평온했던 7사단의 아침을 깨우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병원 입구에는 이미 마 상사가 배치해둔 경계병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으나 강민지 중장의 등장은 그들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경계병 중 한 명이 규정상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강민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를 지나쳤고 그녀의 부관이 순식간에 경계병을 제압하여 길을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으며 병원 로비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마침내 딸이 입원해 있는 특실 병동에 들어선 강민지는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헌병들을 물리치고 문을 열어 젖혔다. 침대 위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예림의 모습이 보였고, 그 처참한 광경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강민지의 마음마저 무너져 내리게 만들 뻔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멍투성이가 된 가녀린 팔과 찢어진 입술을 확인했고,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일방적이고 잔혹한 폭행의 결과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 대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때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칠사단장 최태석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과 함께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보려는 교활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강민지 중장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젊은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 과해진 불행한 사고일 뿐이라며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것이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는 뻔뻔한 제안을 던졌다. 그의 말은 피해자인 예림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아들과 지위를 보전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역겨운 변명에 불과했다. 강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태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시선은 마치 적군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의 총구처럼 차갑고 정확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서늘한 목소리로 군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사고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 아들 같은 쓰레기들이라며 일갈했다. 그녀는 최태석에게 더 이상의 타협이나 대화는 없을 것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권한을 동원하여 이 썩어빠진 부대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뒤집어 엎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최태석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공포에 식은땀을 흘렸다. 강민지 중장은 딸 한예림이 누워있는 병상 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작전 지도를 분석하듯 딸의 상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어머니라면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을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전장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이성으로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눈앞의 사실만을 직시하려 노력했다. 예림의 팔뚝에 선명하게 남은 검푸른 멍자국들은 넘어질 때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한 힘에 저항하다 생긴 방어은임이 명백했고, 이마에 찢어진 상처 또한 단순히 바닥에 부딪힌 충격이라고 보기에는 그 깊이와 각도가 자기적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사건 당시의 상황이 시뮬레이션처럼 재구성되고 있었고, 그것은 사고가 아닌 일방적이고 잔혹한 폭력의 결과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7사단 의무대 소속의 군의관이 쭈뼛거리며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그는 강민지 중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단순한 타박상과 뇌진탕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준비된 멘트를 기계적으로 읊어댔다. 그러나 강민지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갑게 말을 끊으며 방어은과 두피 열상의 형태가 낙상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조목조목 들이대며 그를 압박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군의관의 허술한 논리를 파고들었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다. 군의관의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긍정이나 다름없었기에 강민지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하는 대신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려 창밖의 연병장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 군의관 또한 거대한 권력의 압력에 짓눌린 또 하나의 피해자일 수도, 혹은 비겁한 방관자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개인적인 원망보다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곳은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대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고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으며 그 중심에는 최태석 사단장이라는 부패한 권력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단순히 폭행범 한 명이 아니라 이 사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썩어빠진 위계질서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병실을 나온 강민지는 복도 끝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사복 차림의 사내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조직 폭력배에 가까운 불량한 태도로 껌을 씹으며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태석 사단장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해결사들로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추문을 무력으로 덮어버리는 역할을 도맡아온 자들이었다. 강민지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부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그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내들의 표정은 여유로움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점차 공포로 바뀌어 갔는데 그것은 맹수 앞에선 초식동물이 느끼는 본능적인 위기감과도 같았다. 사내들의 리더 격인 마상사가 짐짓 태연한 척하며 강민지의 앞을 막아섰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단장님의 특별 지시로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장님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들먹이며 그녀를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강민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그의 턱 밑까지 다가갔고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군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녀가 내뿜는 살기는 수십 번의 실전을 겪으며 사람을 죽이고 살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백이었기에 마 상사는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강민지는 헌병대 건물로 이동하여 사건 기록을 요구했는데 헌병대장은 이미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조작된 수사 보고서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헌병대장의 집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책상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현금 봉투가 서류 더미 사이에 슬쩍 끼워져 있어 이곳의 부패 정도를 짐작하게 했다. 강민지가 들어서자 헌병대장은 황급히 봉투를 서랍 속으로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과장된 동작으로 경례를 붙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클럽의 CCTV가 공교롭게도 고장 나 있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혼자 난동을 부렸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강민지는 헌병대장이 내민 조작된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내용을 읽는 척하다가 그대로 찢어버리며 종이 조각을 그의 얼굴에 흩뿌려 버렸다. 그녀는 종이 눈이 내리는 헌병대장의 책상 앞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숙이며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로 진실을 덮으려 했느냐고 호통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물이 떠나갈 듯 우렁찼고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헌병대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민지는 당장 원본 CCTV 영상과 최초 출동한 헌병들의 바디캠 영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부대 전체를 감찰 대상에 올리고 너부터 옷을 벗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사단장실에 틀어박혀 있던 최태석은 창밖으로 강민지가 헌병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형우가 저지른 일이 단순히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권력과 인맥으로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강민지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모함하려 했으나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모두가 전설이라 불리는 강민지와의 정면 대결을 꺼리고 있었고 최태석은 서서히 자신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 형우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안전가옥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형우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할 뿐이었다. 아들의 한심한 작태에 분통이 터진 최태석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자신의 과오가 뼈저리게 후회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 한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더욱 악랄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는 책상 깊숙한 곳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고 그것을 이용해 강민지의 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다. 헌병대를 나온 강민지는 자신의 전용 차량 안에서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꺼내 과거 UDT 시절 자신의 부관이었던 현재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박소령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소령은 강민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의 위급함을 감지하고 즉시 보안 라인을 구축하여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강민지는 그에게 7사단 인근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최태석과 그의 아들 그리고 주요 간부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식적인 절차나 보고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인 은밀하고 치명적인 특수작전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박소령과의 통화를 마친 강민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딸 예림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작전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예림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 눈을 떴는데 그녀는 엄마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강민지는 그런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엄마가 왔으니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딸의 뜨거운 눈물이 강민지의 군복을 적셨고 그 눈물은 그녀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7사단 연병장에는 평소와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는 강민지 중장이 예고도 없이 사단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연대장들과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상석에 앉은 최태석 사단장의 표정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정각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강민지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단상 앞에 서서 7사단 전장병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군기 강림과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며 회의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최태석은 당황하여 이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항변하려 했지만 강민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다. 그것은 지난 밤새 박소령이 찾아낸 최태석 일가의 불법 자금 흐름과 인사 비리에 대한 1차 증거 자료들이었다. 강민지는 이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스스로 옷을 벗고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불명예스럽게 끌려나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차갑게 통보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았고 공기는 마치 화약고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었다. 강민지의 선전포고는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회의가 끝난 직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태석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사단장실에서 기밀 서류 박스들이 줄줄이 실려 나가는 광경을 목격한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전 부대로 퍼져나가 사기를 떨어뜨렸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쫓겨나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동안 그에게 아부하던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텅 빈 공간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강민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으며 그녀는 진짜 목표인 최영우를 잡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소령으로부터 최영우가 숨어 있는 안전가옥의 위치를 전송받았고 직접 그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호원이나 헌병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오래된 군용 지프차 한 대만을 몰고 부대 뒷문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로웠고 핸들을 잡은 손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자식을 다치게 한 짐승을 단죄하러 가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안전가옥은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별장이었는데 입구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지에게 그 정도의 보안은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했고 그녀는 차량을 숲속에 은폐한 뒤 단신으로 잠입을 시도했다. 그녀는 숲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소리 없이 경호원들에게 접근했고 맨손 격투술로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여 기절시켰다. 별장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최영우를 발견했고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킬킬거리고 있었다. 강민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지옥행 급행열차에 탑승한 것을 환영한다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최영우를 짐짝처럼 헌병대 조사실 바닥에 내던진 강민지 중장은 헌병들에게 즉시 그를 구속 수감하고 신문 조서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던 최영우는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조사실에 있던 헌병 수사관들은 사단장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온 상황에 경악하여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민지는 그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혀를 차며 직접 헌병의 허리춤에서 수갑을 빼앗아 최영우의 손목이 부러질 듯 강하게 채워버렸다. 그녀가 조사실을 나서자마자 복도는 최태석 사단장이 급파한 군 법무관들과 변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어 강민지의 앞을 가로막았다. 법무참모는 뻔뻔하게도 절차상의 하자와 인권 침해를 운운하며 최영우의 즉각적인 석방과 병원 이송을 요구했고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민지를 몰아세웠다. 그들은 이미 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인 한예림을 꽃뱀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였고 강민지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을 문제 삼아 역공을 펼치려는 속셈이었다. 강민지는 그들의 역겨운 궤변을 들으며 이 사단 전체가 거대한 공범 집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민지는 법무관들의 항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임시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건 당일 클럽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조서는 이미 모두 폐기되거나 조작되어 있었고 결정적인 증인이 되어줄 클럽 종업원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심지어 사건 현장을 최초 목격했던 병사들마저 갑작스럽게 휴가를 떠나거나 타 부대로 전출 명령이 내려져 접촉이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권력자가 저지른 은폐 공작이 아니라 사단 내의 인사정보, 헌병 라인이 모두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카르텔의 소행이었다.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강민지는 과거 특수전 부대 시절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선발한 소수의 믿을 수 있는 부하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별동대를 조직하여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사건이 발생한 클럽의 실소유주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등기부등 본상의 명의는 바지 사장일 뿐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클럽 주변의 탐문 수사를 통해 그곳이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군 간부들의 은밀한 접대 장소로 쓰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강민지는 신분을 위장하고 클럽 뒷골목을 배회하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노숙자로 변장해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화려한 제복을 벗어던지고 낡은 옷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야생동물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사소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몇 시간의 잠복 끝에 그녀는 클럽의 뒷문으로 군용 트럭이 들어와 정체불명의 박스들을 싣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식자재 납품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트럭에 적힌 부대 마크가 지워져 있는 것이 수상쩍었다. 그녀는 은밀하게 트럭의 뒤를 밟기 시작했는데 차량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돌아 사단 예하의 보급 수송 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위치한 민간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창고에 도착한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섞여 있었고 그들은 박스들을 창고 안으로 옮기며 주변을 경계했다. 강민지는 어둠을 틈타 창고 환기구 쪽으로 접근하여 내부를 엿보았는데 그곳에는 군용 건빵과 통조림뿐만 아니라 고가의 군용 장비 부품들이 민간 포장지로 재포장되고 있었다. 이것은 최태석 사단장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민지는 소형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이들이 최영우의 유흥비와 합의금을 마련하는 자금줄임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최태석은 군납 비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상급 부대의 감찰을 무마하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며 자신의 왕국을 유지해왔던 것이었다. 아들 최영우가 그토록 아나무인으로 날뛸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검은 돈이 만들어준 뒷배경 덕분이었으며 클럽은 그 돈 세탁과 접대가 이루어지는 본거지였던 셈이다. 강민지는 이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딸의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증거를 확보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민지는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백미러에 비친 검은 세단은 라이트를 끈 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붙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며 추격전을 유도했고 능숙한 운전 솜씨로 미행 차량을 따돌리는 듯 했으나 상대방 역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미행범이 아니라 훈련받은 전문가들로 보였으며 이는 최태석 측에서도 강민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골목길에서의 추격전은 점차 과격해져 차량끼리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강민지는 급격한 코너링으로 상대를 교란한 뒤 막다른 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추격자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두 명의 괴한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강민지의 빈 차량으로 접근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강민지는 그들이 차량 내부를 확인하려 몸을 숙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뒤에서 기습하여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격투 과정에서 한 명의 팔을 부러뜨리고 다른 한 명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그녀는 그들의 소지품을 뒤져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들은 아무런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깨어난 괴한 중 하나를 신문한 결과 그들은 최태석이 고용한 사설 용병들이 아니라 정보사령부 출신의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해결사 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강민지가 군수비리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녀를 제거하거나 경고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었다. 강민지는 이들의 입에서 최태석이 관리하는 비밀 장부의 존재와 그 장부가 숨겨진 장소에 대한 단서를 얻어내기 위해 고문 아닌 고문을 가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예림의 상태는 육체적으로는 호전되고 있었으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나 의사가 다가오기만 해도 발작적인 공포 반응을 보이며 숨을 헐떡였다. 강민지는 잠시 틈을 내어 병실을 찾았을 때 딸이 공포에 떨며 이불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 내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예림은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강민지는 딸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어 병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자신이 직접 선발한 여군 특수요원들을 경호원으로 배치했다. 그녀는 병원조차도 최태석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딸을 안전한 민간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최태석 일당이 납치나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고도의 기만 전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눈을 속일 준비를 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환자 이송 작전이 아니라 적지에서 VIP를 탈출시키는 특수 작전과 다를 바 없었다. 다음 날 강민지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는데 군수 비리와 최영우의 폭행 사건 사이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최영우가 폭행을 저지른 날 밤 클럽 룸에서는 군납업자와 최태석의 부하들 사이에 뇌물이 오가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고 예림이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다. 즉 최영우의 폭행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거래 현장을 목격한 외부인을 입막음하기 위한 계획적인 폭력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최영우는 단순 상해죄가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방조죄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인 비밀 장부가 없다면 이 모든 추론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기에 강민지는 장부가 숨겨진 장소로 지목된 최태석의 개인 별장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곳은 사단장의 사적인 휴양시설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온갖 로비와 향응이 제공되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강민지는 박소령에게 연락하여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경비 병력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최태석 사단장 또한 강민지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민지를 보직 해임시키려 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민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부대 지휘권을 흔들고 있으며 군사 보안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모함했다. 그의 말에 넘어간 일부 고위 장성들은 강민지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수사를 중단할 것을 압박했지만 강민지는 그들의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진실만을 쫓았다. 그녀에게 계급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정의와 딸을 위한 복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강민지는 검은색 전술 복장으로 갈아입고 야시경과 침투 장비를 챙겨 별장으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작전에는 그녀를 따르는 정예 요원 4명이 동행했는데 그들은 모두 강민지가 직접 훈련시킨 최정예 전사들이었다. 헬기는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 비행으로 산맥을 넘었고 목표 지점인 별장 상공에서 레페를 이용해 소리 없이 착지했다. 별장의 정원은 고요했지만 곳곳에 적외선 감지 센서와 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강민지는 수신호로 대원들에게 위치를 지정해주고
자신은 메인 서버가 있는 지하실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별장 내부로 진입한 강민지는 복도에서 마주친 경호원들을 단숨에 제압하며 전진했는데 그녀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소음총을 사용하여 적들을 무력화시켰고 발소리를 죽인 채 유령처럼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지하실 입구에는 생체인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박소령이 미리 심어둔 해킹 툴을 이용해 손쉽게 문을 열 수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금고들과 수많은 서류 더미가 보였고 강민지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최태석 일가의 목을 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별장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했고 숨겨져 있던 셔터가 내려오며 출구를 봉쇄했다. 이것은 함정이었으며 최태석은 강민지가 이곳을 덮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최태석의 비웃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지하실의 비밀문이 열리며 중무장한 사병들이 쏟아져 나와 강민지와 그녀의 팀을 포위했다. 강민지는 총을 들어 그들을 겨눴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고 퇴로마저 차단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녀는 짧은 순간 자신의 판단 미스를 자책했지만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다. 지하실을 가득 메운 무장 병력들의 총구가 강민지와 그녀의 대원들을 향해 고정되었고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최태석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콘크리트 벽을 타고 울리며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오만에 취해 강민지에게 무릎 꿇고 빌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모욕적인 제안을 던졌지만 강민지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방구석에 설치된 가스 소화 설비의 배관 위치를 파악해 두었고 그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은밀한 수신호를 보내 호흡을 멈추고 방독면을 착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지가 전광석화와 같은 동작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 천장의 가스 밸브를 정확히 명중시키자 엄청난 압력의 하론 가스가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며 지하실을 순식간에 하얀 안개 속으로 집어삼켰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사병들은 당황하여 콜록거리며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강민지와 대원들은 미리 착용한 열영상 고글을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압해 나갔다. 총성보다는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 강민지는 쓰러진 적의 무전기를 탈취하여 외부의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퇴로를 확보해야 했다. 연막과 가스로 뒤덮인 지하실을 빠져나온 그들은 별장의 비상 통로를 통해 정원으로 탈출했지만 이미 외곽 경비 병력까지 가세하여 포위망은 더욱 촘촘해져 있었다. 강민지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대원 중 폭파 전문가에게 별장의 발전 시설을 타격하여 혼란을 유발하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별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어둠에 익숙지 않은 경비병들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강민지 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혼란을 틈타 숲속으로 무사히 탈출한 강민지는 안전지대인 임시 은신처에 도착해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상당한 대원들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중상자는 없었지만 이번 작전으로 인해 최태석이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님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녀가 확보한 서류 가방에는 최태석의 비리 장부 원본은 없었지만 그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 리스트가 담긴 USB가 들어있어 반격의 불씨는 살릴 수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군복을 갈아입으며 이제부터는 물리적인 타격보다는 적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강민지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언론은 최영우가 심각한 공황장애와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여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 VIP 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헌병대와 검찰이 최태석의 압력에 굴복하여 범죄자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명백했기에 이 뉴스를 접한 강민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최태석이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서 빼돌린 것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최영우를 가장 취약한 상태로 노출시킨 실수임을 깨닫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병원은 감옥보다 보안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최영우를 공략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강민지는 최영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투하여 병실 내의 환경을 원격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한밤중 최영우가 진통제에 취해 잠들려 할 때마다 병실의 조명이 기괴하게 깜빡거리거나 TV 화면이 저절로 켜지며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을 송출하게 만들었다. 스피커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비명소리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낮은 속삭임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와 최영우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간호사를 불렀지만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 오히려 그가 정신 이상자로 취급받게 만들었다. 심리적 고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강민지는 병실 창문 밖으로 드론을 띄워 창백한 귀신 형상의 홀로그램을 최영우의 눈앞에 투사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창문에 비친 끔찍한 형상을 본 최영우는 발작을 일으키며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환영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을 하나하나 자백하며 제발 자신을 데려가지 말라고 울부짖었는데 이 모든 과정은 강민지가 설치한 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강민지는 겁에 질린 사냥감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공포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최영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최태석은 병원장을 닥달하여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아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최태석은 이것이 강민지의 지심을 직감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정작 그녀의 행방은 묘연하여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도 강민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자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적을 건드렸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욱 비열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궁지에 몰린 최태석은 강민지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그녀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자 UDT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박소령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헌병대를 동원하여 박소령이 근무하는 정보사령부 사무실을 급습했고 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및 기밀 유출 혐의를 뒤집어 씌워 긴급 체포했다. 박소령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최태석의 사주를 받은 헌병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며 강제로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다. 이것은 강민지의 손과 발을 묶고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제발로 찾아오게 만들려는 최태석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박소령은 공식적인 구치소가 아닌 최태석이 관리하는 비밀 안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는데 그들은 강민지의 은신처와 확보한 증거물의 위치를 불라고 강요했다. 물고문과 전기 충격이 이어지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박소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강민지와 그녀의 딸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을 악으로 씹어 삼키며 버텨냈다. 그의 침묵은 고문 기술자들조차 질리게 만들 정도였지만 최태석은 멈추지 않고 고문의 강도를 더욱 높이라고 지시했다. 최태석은 피투성이가 된 박소령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강민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전송했는데 그 영상 속에는 24시간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네 부하의 시신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확인한 강민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주먹을 쥔 손에서는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강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 때문에 죄 없는 부하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박소령이 바라는 바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이 위기를 역이용하여 최태석을 단숨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반격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강민지는 박소령에게 심어둔 초소형 위치 추적기의 신호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고문관들이 옷을 벗길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칩이 그의 군화 밑창에 숨겨져 있었다. 신호가 가리키는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폐쇄된 군용 벙커였고 그곳은 최태석이 평소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도살장과 같은 곳이었다. 강민지는 남은 대원들을 모두 소집하여 최후의 구출 작전을 브리핑했고 이번에는 은밀한 잠입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면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녀는 장비 상자에서 묵직한 중화기들을 꺼내 들며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에 사무치게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다. 작전 개시 시간은 적들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새벽 3시로 정해졌고 강민지는 벙커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그녀는 벙커로 들어가는 주 전력선을 차단하여 내부를 암흑천지로 만든 뒤 열영상 장비와 소음 무기로 무장한 대원들을 이끌고 신속하게 진입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한 최태석의 사병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탄에 하나둘씩 쓰러졌고 벙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민지는 마치 분노의 화신처럼 선두에 서서 적들을 쓸어버리며 박소령이 갇혀있는 신문실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다. 신문실 문을 폭파하고 들어간 강민지는 의자에 묶여 만신창이가 된 박소령을 발견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그는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급히 결박을 풀고 부축하자 박소령은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장님 늦으셨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질 만큼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강민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고 곧바로 그를 대원들에게 인계하여 먼저 탈출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벙커를 지휘하고 있는 최태석의 현장 책임자를 잡아 그의 입을 통해 최태석의 모든 죄상을 자백받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탈출하려던 찰나 벙커의 외부 스피커를 통해 최태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그는 이미 강민지가 올 것을 예상하고 벙커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두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벙커 밖으로 나가는 모든 출구는 중무장한 기계와 부대에 의해 봉쇄되었고 하늘에는 공격 헬기까지 떠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다. 최태석은 강민지를 쥐새끼 몰듯 몰아넣었다고 확신하며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으니 순순히 나와서 죽음을 맞이하라고 소리쳤다. 강민지는 꽉 막힌 출구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대신 품속에서 최태석의 비리 장부 데이터가 담긴 USB를 꽉 쥐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통신기를 집어들었다. 최태석 사단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벙커 주변을 진동시키며 강민지를 국가 반역자이자 1급 군사 기밀을 탈취하려는 간첩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벙커 안에 있는 적들은 더 이상 아군이 아니며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이므로 즉각 사살해도 좋다는 불법적인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 벙커를 포위한 전차들의 포신이 천천히 움직여 입구를 조준했고 무장 헬기의 기관포 사수들도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병사들의 눈빛에는 전설적인 영웅인 강민지 중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에 대한 깊은 망설임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최태석은 이러한 병사들의 동요를 감지하고 만약 명령에 불복종할 시 즉결 처형도 불사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광기를 드러냈다. 강민지는 쏟아지는 최태석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손에 든 군용 무전기의 주파수를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이 청취하는 비상 채널로 고정했다. 그녀는 이미 벙커에 진입하기 전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통신 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현재 제7사단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병력을 불법 동원하여 아군을 포위하고 살상 명령을 내렸음을 보고했고, 박소령의 참혹한 고문 흔적과 최태석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전송 버튼 하나로 국방부 지휘 통제실에 쏘아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최태석의 반란 행위를 전군에 고발하는 명백한 공개 처형이었다. 그 순간 벙커 상공을 선회하던 공격 헬기의 조종사들은 헤드셋을 통해 상급 부대로부터 긴급 명령을 수신하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합참의장은 최태석 사단장의 모든 지휘권을 즉시 박탈하고 현 시간부로 강민지 중장의 지휘를 따르거나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길 시 반란군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헬기들은 즉시 기수를 돌려 벙커 상공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지상의 전차 부대장들 또한 포신을 내리고 엔진을 끄며 최태석의 명령 수행을 거부했다.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자 최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전기를 집어던지며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강민지가 부축한 박소령과 함께 벙커 밖으로 걸어 나오자 현장을 포위하고 있던 수많은 장병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피투성이가 된 부하를 어깨에 맨 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강민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귀환한 여신과도 같았고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리며 존경심을 표했다. 최태석은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강민지를 사살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한 호위병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최태석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국방부 검찰단과 헌병대 차량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질주해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검찰단장은 최태석에게 다가가 군형법상 반란수괴, 직권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태석은 검찰단장의 멱살을 잡으려 하며 이것은 모함이자 정치적 음모라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다.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던 사단장이 흙바닥에 처박혀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정의의 무거움을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강민지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최태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법정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나지막이 선언했다. 최태석은 악에 받친 눈으로 강민지를 노려보며 두고 보자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강민지는 박소령을 구급차에 태워 보내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자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박소령은 안도감에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이 정리되는 동안 강민지의 전화기가 울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실 강민지가 벙커에서 최태석의 시선을 끄는 동안 그녀가 비밀리에 요청한 또 다른 특별수사팀이 최태석의 사저와 비밀 별장을 급습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모든 병력을 벙커 포위 작전에 집중시키느라 사저의 경비 병력을 최소화하는 실수를 범했고 강민지는 이 허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었다.
수사팀은 사저의 서재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고 그 안에는 최태석이 그동안 부정축제한 금괴와 현금 다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원본 이중 장부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이 장부에는 정계와 군 고위층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단순한 비리 사건을 넘어선 거대 게이트로 비화될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강민지는 확보된 장부의 사본을 전송받아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이 명단이 공개될 경우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독대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언론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장관은 강민지의 단호한 태도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최태석을 비호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언론은 최태석 사단장의 체포 소식과 함께 7사단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가혹 행위와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분노하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관련 청원으로 도배가 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최영우는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져 병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의료진에 의해 강제로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다. 강민지는 TV 뉴스에 나오는 최태석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딸 예림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예림은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강민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무서운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으니 안심하라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예림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강민지는 그런 딸을 안아주며 자신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이제 법정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태석은 변호인 접견조차 거부당한 채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는데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정치인들과 군 선배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여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몰락을 곱씹으며 분노와 후회,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강민지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숨겨둔 마지막 히든카드를 사용하여 재판을 뒤집을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강민지의 과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 기록을 조작하여 그녀를 도덕적으로 흠집내는 것이었다. 강민지는 재판을 앞두고 검찰관들과 함께 증거를 정리하던 중 최태석 측 변호인단이 자신의 과거 군 복무 기록을 집요하게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최태석이 자신의 약점을 찾아 물타기를 시도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과거 작전 당시의 작전 일지와 교전 수칙 준수 기록을 모두 찾아내어 반박 자료를 준비했고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전우들을 증인으로 섭외했다. 그녀는 진실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고 있었고 그 어떤 비열한 공작도 진실 앞에서는 무력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대망의 군사재판 날짜가 잡혔고 재판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 국방부 대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강민지는 정복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그녀의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그녀가 걸어온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이며 부끄러움 없는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법원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법정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강민지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녀는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굳게 담은 입술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출정하는 장수의 비장함이 느껴졌다. 법정 안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최태석과 최영우 부자가 보였는데 수의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강민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민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며 자리에 앉았고 곧이어 재판장이 들어오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정이 선언되었다. 검찰관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최태석의 변호인단은 사사건 건의일을 제기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 들었다. 그들은 증거 수집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강민지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인 보복을 가했다고 몰아세웠다.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양측의 주장을 경청했다. 강민지는 변호인단의 궤변을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는데 그녀는 그들이 이렇게 나올수록 최태석의 추악한 민낯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차분하게 호흡을 골랐다. 군사 법원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최태석 측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강민지 중장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맹렬한 공세를 펼쳤다. 그들은 강민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강민지가 확보한 비밀 장부와 녹음 파일들이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재판장에게 모든 증거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태석은 피고인석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법 기술적인 꼼수와 자신의 뒷배경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군 검찰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민지 중장이 수행한 작전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긴급 승인을 사후에 득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인정받았음을 밝히며 맞섰다. 검찰관은 최태석이 발령한 아군 사살 명령이야말로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민지의 행동은 정당방위이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검찰관의 사이다 같은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여론을 의식한 재판장 역시 변호인 측의 증거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증인석에 앉은 강민지 중장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인신공격성 질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고위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최태석 사단장이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하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언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정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최태석은 강민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애써 유지하던 평정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검찰 측이 최태석의 자택에서 압수한 비밀 이중 장부의 내용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을 때였는데 그 안에는 상상 초월의 금액과 비리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군납 비리로 빼돌린 예산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과 고위 장성들에게 상납된 뇌물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처리되긴 했으나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유력 인사들의 직함이 거론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취재진들은 이 특종을 놓칠세라 연신 키보드를 두들겨 댔다. 최태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변호인단 역시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변호인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건의 발단이 된 최영우의 폭행 사건을 쌍방과실로 몰아가며 피해자 한예림의 행실을 문제 삼는 비열한 전략을 꺼내 들었다. 그들은 예림이 먼저 술에 취해 최영우를 유혹하려다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린 것이라며 사건 당시 조작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강민지는 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흥분하는 대신 검찰관에게 눈짓을 보내 다음 증거를 제시하도록 신호를 보냈다. 그것은 강민지가 최영우의 병실을 해킹하여 확보한 최영우가 공포에 질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 파일이었다. 법정 스크린에 최영우가 병실 침대 밑에 숨어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안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영상 속의 최영우는 아버지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예림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덮었는지 상세하게 털어놓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영우는 자신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오자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발작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라고 절규하며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돌발 행동에 이성을 잃은 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영우의 뺨을 때리며 입을 다물라고 고함쳤지만 이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최태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는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며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동안 그가 쌓아 올린 고상하고 위험 있는 장군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권력에 미친 늙은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재판장은 법정 모독죄를 추가하겠다고 경고하며 그를 강제로 착석시켰고 이 모든 광경은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소란이 진정된 후 강민지는 최후 진술을 위해 다시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차분하고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군인의 가장 큰 명예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며 그 국민에는 우리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약자를 짓밟는 자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적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재판부에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무너진 군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긴 시간 동안의 휴정을 끝내고 마침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법정으로 돌아왔는데 재판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단호했다. 재판장은 판결문 낭독을 통해 최태석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무고한 군인을 살해하려 한 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판시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주문이 낭독되기를 기다렸다. 재판장은 최태석에게 징역 25년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그리고 부정축제한 재산 전액 몰수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최영우에게는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최태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최영우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법정을 가득 메웠다. 강민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그녀의 뇌리에는 고통받았던 딸의 얼굴과
희생된 부하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재판이 끝나고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최태석은 강민지 옆을 지나치며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강민지는 그를 차가운 경멸의 시선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든 오만과 탐욕이다 라고 나지막이 말해주었다. 최태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의 등 뒤로는 그가 평생 멸시했던 정의라는 거대한 벽이 닫히고 있었다. 강민지는 텅 빈 피고인석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딸에게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강민지를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그녀는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를 호위하는 박소령과 특수임무대원들은 기자들을 정중히 제지하며 길을 열었고 그녀는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온했지만 강민지의 마음속 세상은 비로소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처럼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복수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다. 차량은 도심을 빠져나와 예림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강민지는 차 안에서 예림이 좋아하는 꽃다발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을 확인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TV로 뉴스를 보고 있던 예림은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고 강민지는 그런 딸을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강민지의 말에 예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두 모녀를 비추는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 안았다. 최태석의 몰락 이후 제7사단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한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돌입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된 특별감사팀이 부대 내의 모든 행정 서류와 회계 장부를 이 잡듯이 뒤지며 지난 수년간 묵인되어 왔던 비리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고 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시끄러웠지만 그동안 권력에 눌려 숨죽여 지내던 양심적인 군인들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끼며 변화의 바람을 실감했다. 연병장에는 더 이상 사단장 개인의 사적인 노역에 동원되는 병사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본연의 임무인 전술 훈련에 매진하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민지 중장은 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관리단장 자격으로 사단장실에 앉아 창밖으로 비리 연루자들이 헌병대에 줄줄이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한때 최태석의 권력에 기생하여 호가호위하며 부하들을 괴롭히던 연대장들과 참모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은 불명예스럽게 떼어져 있었다. 강민지는 그들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휘관을 만난 탓에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고 범죄자로 추락한 그들의 말로가 군 전체에 비극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임을 가슴 깊이 새겼다.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소령이 휠체어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자 강민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아직 붕대를 감고 있는 박소령은 강민지를 보자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강민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박소령의 귀에 대고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자네는 내 최고의 부관이다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고 그 말 속에는 수만 마디의 미사여구보다 더 진한 전우애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은
그 감동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진짜 리더십이란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존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딸 예림은 강민지의 배려로 복잡한 도심을 떠나 공기가 맑은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서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강민지는 주말마다 헬기를 타고 딸을 찾아가 함께 숲길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직접 해주며 그동안 군인이라는 핑계로 소홀했던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예림은 처음에는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불안해하고 남자의 접근을 꺼렸지만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과 철통 같은 보호 속에서 점차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모녀는 벤치에 앉아 그날의 악몽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와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예림은 강민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조심스럽게 엄마가 군대를 그만두고 이제는 위험한 일 없이 자신과 함께 편하게 살면 안 되냐고 물어왔다. 강민지는 딸의 눈동자에 서려 있는 두려움을 이해했기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왜 군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세상에는 아직도 최태석 같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힘을 가진 엄마가 그들을 막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이 억울하게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예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는 나의 영웅이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지켜줘. 대신 꼭 다치지 말고 돌아와야 해라고 말하며 엄마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몇 달 후 국방부는 강민지 중장의 혁혁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녀를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대장으로 진급시키고 지상작전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부여했다. 진급 신고식 날 그녀는 화려한 호텔 축하 연회 대신 조용한 국립묘지를 찾아 순국선열과 자신의 작전 중 희생된 부하들의 묘비 앞에 홀로 섰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늘어난 별 하나의 무게가 권력이 아니라 더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임을 되새기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묘비에 정성스럽게 술을 따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야기의 끝자락 강민지는 사령부 집무실 발코니에 서서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지나온 길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고 수많은 적을 만들었지만 그 길 끝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딸 예림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고 군모를 고쳤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패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강민지, 그녀는 영원한 군인이자 위대한 어머니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1년 뒤 대학에 복학한 한예림은 전공을 바꾸어 법학을 공부하며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단순히 아픈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힘없는 약자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식당의 TV 뉴스에서는 강민지 대장이 최전방 부대를 순시하며 병사들의 식판을 직접 챙겨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고 예림은 화면 속의 엄마를 향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정의의 유전자는 그렇게 모녀를 통해 각자의 방식대로 세상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